예, 경영통계학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뭐 11주차 거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이제 편입 표본 추출법, 판단 표본 추출법, 그리고 이제 할당 표본 추출법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그 편입 표본 추출법이나 판단 표본 추출법보다는 그래도 할당 표본 추출법이 조금 더 정교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다시 설문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할당 표본 추출법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확률 표본 추출법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하고 그리고 이제 층화 표본 추출법 뭐 그 정도 아마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군지 표본 추출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화면을 강의안을 좀 올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법. 자,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모집단의 각 대상이 모집단에 속한 각각의 관측치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그러니까 모집단에 속해 있는 관측치가 되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의 명단이 수록된 표본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유형의 조사 대상이 선정될 확률을 사전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에 따라 가지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정도에 대한 추정도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론적으로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려움이 있죠. 어떤 게 어렵다고 했죠?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시장 조사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조사 대상의 규모가 방대하다. 모집단의 규모가 방대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표본 프레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모집단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그때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층화 표본 추출법, 군지 표본 추출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인데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대상이 각각의 관측치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표본 프레임이 목록이니까 거기에 이제 관측치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표본들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 난수표 또는 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위니까 작위가 없다라는 소리죠. 작위는 인간이 일부러 하는 걸 갖다 작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좀 작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의도하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이나 난수표, 전산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두 번째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집단 뭐 모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알지 못해도 그냥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업적 시장 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매우 큰 일반적인 소비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도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본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표본 프레임의 입수가 어려운 그런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구를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서울시 사람들의, 시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추출한 3개의 구가 모두 다 강남에 있는 구라든지 또는 3개 구 모두 다 강북에 있는 구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강북 3구나 강남 3구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했을 때 거기서 얻은 결과를 서울시민 전체의 결과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추리해내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의 대표적인 건, 그러니까 무작위를 갖다가 설명할 때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건 이제 양주동 박사님 예를 많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양주동 박사님은 이제 뭐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박사라는 호칭보다는 교수라는 호칭을 많이 쓰는데, 교수로 지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표준 국어 대사전, 지금도 이제 뭐 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국립국어원 들어가 보시면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책자로 발간했겠죠.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그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들, 그리고 그 의미를 갖다가 모두 다 감수를 했으니까, 모두 다 이렇게 검토를 하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을 때인가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게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는 과정이 어렵거든요. 문제를 뭐 그냥 선택형 질문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채점하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문제는 시험 문제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수강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봐야지 제대로 이제 채점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해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 양주동 박사님은 생각을 하시길, 야, 이거 답안지를 잘 썼다라고 하면, 즉 답안지 내용이 좀 묵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풍기를 돌리고 그 앞에서 답안지를 떨어뜨렸을 때, 그 내용이 무거우니까 멀리 안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답안지 내용이 가볍다라고 하면, 선풍기를 돌리고 그 앞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벼우니까 멀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할 때 이제 답안지를 한 장 한 장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떨구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멀리 가면 낮은 학점을 부여하고, 가까이 떨어지면은 좋은 학점을, 높은 학점을 부여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것도 믿고서 어디다 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보면 사람의 자기가 안 들어간 거죠. 뭐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선풍기 앞에서 떨어뜨리는데 조금 친한 학생이다. 이렇게 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꼬박꼬박 잘 듣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위에서 떨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떨궈가지고 선풍기 가까이에 떨어지도록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작위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궈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라고 하면 그때는 사람의 자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은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이다, 뭐 무작위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정말 제대로 된 예화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법,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파이드는 이제 스트라타라고 하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트라타는 이제 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각 하위 집단별로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국을 이미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각 행정구역별로 일정 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 뭐 이게 이제 층화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할당표본 추출법하고 뭐가 달라? 라고 했을 때 할당표본 추출 방법은 분류 규제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 각각의 어떤 집단별로다가 편의 표본 추출법이나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죠. 근데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그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각각의 여기선 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장점이 표본 오차, 그러니까 표본 오류를 감소시켜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오차가 줄어들고요. 지난 주차에 잠깐 설명드렸죠. 지지난 주차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그러니까 모집단에 속해 있는 관측지들이 이질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동질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표본 오차가 감소하는, 죄송합니다. 이질적인 경우보다 동질적일 때 표본 오차가 감소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한 게 층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은 전체 모집단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집단의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층 내에 있는 어떤 한 층에 있는 한 층 내에 있는 관측지들은 서로 동질적인 거죠. 근데 층과 층은 서로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으로 나눠 놓고 층별로 적정한 수의 관측치를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관측치들이 섞여 있을 텐데요. 그 이질적인 관측치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동질적인 관측, 그 어떤 기준에 따라 보면은 동질적인 그런 것들을 층으로 다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층 내에 있는 관측지들은 서로 동질적이고요. 대신에 층과 층 사이에는 좀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질적인 층 내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동질적이니까 표본 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층화, 즉 층으로 동일한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걸 층화라고 하는데요. 그 층화를 결정하는 변수의 선택에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선 주조라고 하는 그 소주 회사에서 10,000개의 소매점으로 구성되는 모집단으로부터 300개의 점포를 추출해 가지고 C1 소주의 매출액을 조사하려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뭐 매출액 자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조사자는 점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모집단을 3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형 점포, 중형 점포, 소형 점포 해가지고 대형 점포하고 중형 점포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좀 이질적이겠죠. 그 다음에 중형 점포하고 소형 점포도 마찬가지로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3개의 층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 놓는데 근데 대형 점포끼리는 어느 정도는 동질적이겠죠. 중형 점포끼리도 그럴 테고요. 소형 점포끼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300개의 표본수를 하위 집단, 즉 대형, 중형, 소형 점포에 뭐 각각 100개씩 할당하고 그리고 각 하위 집단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출된 표본은
특정 하위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저기 뭐 하위 집단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놨는데 모집단을 봤더니 대형 점포는 정말 1,000개, 중형 점포 3,000개, 소형 점포 6,000개 해가지고 총 10,000개 그 소매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점포 비율을 따져보면 대형 점포가 10%, 중형 점포 30%, 소형 점포 60%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그냥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단순하게 3개의 층이 있기 때문에, 3개의 하위 집단이 있기 때문에 300개의 표본 중 표본을 갖다가 그냥 100개씩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하게 배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두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은 나오는 거는 여기죠. 요거는 점포 비율에 비례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30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대형 점포는 10%니까 30개의 표본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형 점포는 전체 10,000개 중에 30%의 그 점포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00개 표본 중에 30%, 즉 9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소형 점포는 전체 10,000개 중에 6,000개가 있으니까 점포 비율이 60%예요. 그러니까 표본 300개 중에 60%, 즉 180개를 요 소형 점포에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비례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비례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대형 점포 같으면 매출액이 크겠죠. 소형 점포 같으면 오히려 이제 매출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표본을 그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점포 비율이 만약에 대형 점포가 10%라고 했는데 대형 점포가 1%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형 점포가 전체 10,000개의 점포 중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표본은 비례적으로 배분하면 그러면 이제 정말 3개밖에 배분이 안 돼요. 3개면 너무 적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비율로 다 했을 때 너무 적은 표본이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표본,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정해놓고 적어도 10개는 가야 된다. 표본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하지 않는 게 됩니다. 불비례해서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여기서는 이제 하위 집단 구분을, 즉 층화를 한 번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하위 집단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화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층화를 해가지고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층화 표본 추출법은 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 그리고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은 하위 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좀 전에 점포 비율이 10%이니까 표본의 비율도, 표본 배정하는 비율도 10%가 되도록, 그 다음에 중형 점포 같으면 점포 비율이 30%니까 표본으로 배정하는 비율도 30%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비례층화 표본 추출법입니다. 근데 불비례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하위 집단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가 하위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도록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그 최소 표본이라고 하는 거, 그걸 두고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표본 10개는 최소한 표본으로 가야 된다. 또는 이 경우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개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개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러면은 대형 점포에 적어도 50개는 가야 되고, 그리고 중형 점포는 뭐 100개 또는 뭐 90개로 놔두고 100개로 놔둔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대형 점포는 50개 최소 표본 주고, 그다음에 중형 점포 100개 주고, 그럼 남는 건 이제 150개가 소형 점포에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은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비례층화 표본 추출을 이용을 하면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제가 들었던 게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대형 점포 100개 그리고 중소형 점포 9,9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300개의 표본 추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 대형 점포는 1%니까요. 점포 비율이 1%니까 300개 중에 3개만 정말 대형 점포로 이제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비례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대형 점포에 3개만 배정이 되고 대형 점포에서 3개만 추출이 되는데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10개는 또는 뭐 최소한 정말 50개는 뭐 배정을 해두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 하위 집단에서 더 많은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위 집단별 최소 표본 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제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층화 표본 추출법은 할당 표본 추출법하고 그러니까 층화 표본 추출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할당 표본 추출법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게 유사하냐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들 층화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위 집단 또는 층으로 분류하고 하위 집단 또는 층별로 표본이 추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할당 표본 추출법이나 층화 표본 추출법이나 뭐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는 하위 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할당 표본 추출법은 그 하위 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비확률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의 추출 방법이나 판단 추출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층화 표본 추출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 하위 집단 내에서 표본 추출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을 따라 가지고 층으로 나눠 놓고 난 다음에 각각의 층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그때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있던 연구소에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표본조사를 할 때는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할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층화 표본 추출법이었고요. 층을 갖다가 그때 제 기억에는 층화시키는 게 이제 그 층화시키는 단계가 아까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설명드렸죠. 그래서 단계가 몇 개냐면 5단계로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라든지 또 일단 지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격 수준, 그다음에 이제 필지의 면적 뭐 이런 것들 등으로 해가지고 5개 단계로 층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한 단계마다 층이 한 3개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5단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최소한 3 곱하기 5에서 15개의 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15개 훨씬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층 같으면은 비율로 비례하도록 표본 추출을 하면은 뭐 1개, 2개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본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최소 표본수, 그래서 그때 저희는 3개의 표본을 최소 표본수로다가 정해놓고 적어도 3개의 표본은 가도록 이제 해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다 나가진 못하고요. 군주 표본 추출법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주차 13주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십시오.